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은데요. 바로 대출입니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나 집처럼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받죠. 저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대출 용어가 어려워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내내 거리다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사님을 모시고 대출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전문 강사 장미영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대출을 받지 않고 100%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대출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그리고 상환 시 유의할 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빚인데 이 빚을 진다는 것. 이 말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돈을 빌리면 일단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또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죠. 또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치료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럴 때도 대출을 받아 치료할 수도 있죠. 또 전세금이나 아파트 구매 자금 같이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 마련 비용과 같이 꼭 필요하지만 큰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이용하면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혜택을 받았네요. 근데 대출도 종류가 많고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빌려야 할 돈의 크기나 사용 목적에 따라 돈 잘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깃한데요. 그럼 그 비법이 무엇인가요? 네, 우선 대출 종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은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담보대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담보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가장 흔한 예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토지나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적립해 놓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군요. 네,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험료 담보 대출은 약관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험 해약 환급금의 7, 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에서도 돌려받을 담보를 확실히 정해두고 대출을 해주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영어로 LTV라고 하죠. 아마 뉴스에서 이 용어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LTV 몇 퍼센트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슬슬 집을 마련할 때가 되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LTV인데요. 비율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만약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5억짜리 집을 산다면 1억 5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을 당장 판다면 시중에서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이네요. 네, 그래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고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대출금도 커지고 이자율도 낮죠. 그럼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용 거래를 하고 연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출금이 있을 때 또 이자도 잘 갚아야 하잖아요. 그 외에 비금융거래인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경우도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용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해놓고 자유롭게 대출을 받고 갚는 대출이죠. 만약 1,000만 원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설정해 두면 1,000만 원 안에서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고요. 또 갚을 수 있을 때 다시 대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돼요. 그리고 이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사람들이 마통마통하는 게 이거군요. 설명만 들으면 아주 좋은데요? 네, 쓴 만큼 이자를 내니까 좋긴 한데요. 근데 1,000만 원을 대출해 두고 쓰지 않아도 1,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갚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갚으면 되지 하고 자유롭게 쓰다가 과소비를 할 위험도 있죠. 제 주변에서도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마통 하나 해도 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무턱대고 만드는 건 안 되겠네요. 그럼요. 필요가 없으면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할부도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돈이 모자랄 때 고가의 물건을 사고 다달이 갚아나가는 방식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할부 거래 또한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죠. 그런데 할부 거래 수수료는 신용거래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할부 거래하기 전 신용대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네요.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 거래를 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소액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럴 때 현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할부 거래 수수료보다도 더 높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급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까 해서 이 수수료를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네,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이용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죠.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요.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부채 신호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액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를 파악해 보는 건데요. 그 비율이 25% 미만이라면 초록불, 아주 건전한 상태고요. 25% 이상 40% 미만이라면 노란불, 조금 위험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40%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초록불, 노란불이 나왔으니까 빨간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대출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가면 가계 경제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대출을 늘리지 말고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대출금 상환 비율을 이야기할 때 또 알아두셔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DTI, DSR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DTI, DSR은요, 둘 다 금융부채 상환액이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이자만 계산을 하고,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 모두를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보다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대출을 통제하는 거죠. DTI, DSR. 영어가 나오니까 왠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할 때는 부채 신호등만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잘 받는 방법 하나.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상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대출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연 이자율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자가 대출에서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이자율이 11%와 12%, 이 두 개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11%죠. 네, 맞습니다. 낮은 이율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고정금리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동금리도 있고
혼합금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중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나 혼합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낫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그런데 2, 3년 정도 금리가 올라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혼합금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초기 2, 3년은 고정금리로 상환하다가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강사님, 금리 변동을 일반인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출 기간이 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또 중요한 게 대출 기간인데요. 대출 기간을 길게 하면 월 상환액이 적어지니까 상환 부담은 적죠. 하지만 총 이자 금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출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출할 때 또 고려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상환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100만 원을 1년간 빌렸는데 이자율이 3%예요. 그럼 12개월간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나눠내다 마지막 달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내는 동안은 부담이 없지만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니까 그때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장단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분할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텍스트로 얼핏 보고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한 글자가 다르네요. 네, 원리금과 원금이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총 이자 비용은 많이 듭니다. 둘 다 균등인데 왜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서 매회 똑같은 금액을 갚고요. 거기에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환 초기에는 부담이 좀 큰 편이지만 뒤로 갈수록 이자 비용이 점점 작아지죠. 자, 그럼 대출 원금 1억 원, 상환 기간 10년. 이자율 3%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만기 일시 상환 이자 비용은 3천만 원이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1,587만 원 정도가 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1,5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기 일시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 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무조건 이자 비용이 낮다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택하면 초기 상환 부담액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 상황과 맞는 방식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그럼 내가 여건이 되면 중간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금융회사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군요. 또 대출을 알아보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은데요. 그 은행에 급여 계좌가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사용하고 또 금융상품도 가입했다면 실적 우수 고객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죠. 이와는 별개로 직업군별 우대, 다문화, 그리고 다자녀 가정 등의 조건이 맞는다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꼭 하나는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도 있는데요. 이런 상품은 일반 금융회사보다 매우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출은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지원과 상품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이나 연금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군요. 아주 유용한 팁이네요. 혹시 대출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승진하거나 그다음에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 또는 다른 부채가 줄어든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 자체가 내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권리였군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면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네, 맞아요.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꼭 알고 계셨다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또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 점수가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연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럼 연체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출이 많으면 연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대출 가지수를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줄일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대출 잔액이 적은 것부터 갚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적게 남은 것을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지고 있는 대출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는 금융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 정리에도 순서가 있고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시중 대출 이자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또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갈아타는 방법도 있군요. 근데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민금융진흥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고금리 대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꼭 알아둬야 하는 사이트네요. 오늘 강사님 덕분에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대출하려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꼼꼼히 따져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겸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부담은 되지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 비중이 50%면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부채 신호등에서 초록불은 25%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네, 퍼센테이지까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인데요.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더 낮다. 아니죠. 신용대출 이자율이 더 높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바로 문제 나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아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가 좋죠. 그래야 다음에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유까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OX가 아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출 상환 방식 중 총 이자 비용이 싼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와, 네, 맞아요? 완벽하셨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잘 맞추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예 주관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승진이나 소득 증가 등 내 신용에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
나중에 대출 받으면 꼭 써야겠다고 제가 메모해뒀거든요. 네, 이건 꼭 알고 계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낸 문제 다 맞추셨어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주신 강사님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빌리고 잘 갚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대출 받으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신보기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신다고요? 네, 운을 띄워주세요. 네. 신용 자산 관리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의 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시고 알려주세요. 또한 신용금융교육이 필요할 때는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